제 이름은 김정희, 올해 53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도 가장 뜨거웠던 고백입니다. 형수님,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그날 저는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그의 손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놀라서 손을 빼야 했는데 왜인지 모르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 손은 남편의 손보다 조금 더 컸고 조금 더 거칠었고 무엇보다 오래 잊고 살았던 여자라는 감각을 깨우는 손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미쳤다. 어떻게 남편 친구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밤마다 이불을 덮고 누우면 그날의 장면이 떠올라 숨이 막히듯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손길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외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쉰 넘은 여자의 마지막 떨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부부였어요. 남편은 성실했고 집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집안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좀 늦네. 응, 회식? 그게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각자 휴대폰만 보고 같은 TV를 보면서도 같은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했어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남편의 등은 늘 제 쪽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거리. 아니, 닿아도 느껴지지 않는 온기.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말해봤습니다. 여보, 나 좀 안아주면 안 돼? 지금 피곤해.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괜히 말 꺼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치 제가 귀찮은 요구를 한 사람처럼요. 그렇게 저는 아내로 살았지만 여자로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성호. 남편과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처음에는 정말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늘 예의 바르고 말수 적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작년 가을 남편 친구들끼리 부부 동반 등산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전날 과음으로 못 간다며 당신 혼자라도 다녀와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지금 생각하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산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차갑고 맑았습니다. 중간에 제가 발을 헛디뎠을 때 그 사람이 반사적으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그 짧은 순간 팔을 감싼 그의 손에서 묘하게 힘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아준 지가 언제였더라.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산 후 다들 막걸리 한 잔씩 하던 자리였습니다. 남편들은 시끄럽게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조용히 잠만 들고 있었죠. 그때 그 사람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말씀이 없으시네요. 원래 그래요. 아니요, 뭔가 말을 삼키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걸 그 사람은 알아본 겁니다.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 참아온 탓이었을까요?
집에 있어도 혼자 있는 느낌이에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말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막걸리 잔을 내려놓고 낮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괜찮냐는 말 한 번만 들어도 버틸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제가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대기실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형수님? 성호 씨? 우연치고는 너무 잦은 우연이었죠. 진료가 끝나고 병원 앞 커피숍에서 잠깐 앉게 됐습니다. 그는 제 무릎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프신데도 늘 참고 계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요. 형수님은 항상 그래 보였거든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그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남편 이야기, 외로움,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들. 그리고 헤어지기 직전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지금 이 말 실례일 수도 있는데요. 네. 형수님은 아직 충분히 매력적인 분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걸까? 그 질문이 저를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안 된다는 걸 알수록 그 생각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 사람과 병원에서 헤어진 뒤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나 메시지가 와 있지는 않을까 해서요. 그러다 결국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릎이 좀 괜찮아졌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안부, 날씨, 병원 이야기, 아무 일도 아닌 말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하루를 흔들어 놓더군요. 형수님은 웃을 때가 제일 예뻐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혼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이 다시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밥은 먹었어. 그게 끝이었습니다. 제 하루에 대해 묻지 않았고 제 표정도 보지 않았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들리는 동안 저는 휴대폰을 꼭 쥔 채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참고 있던 숨이 한 번에 빠져나갔습니다. 남편과는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의 친구는 제가 힘들어 보였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게 너무 위험한 일이란 걸 알면서도 저는 그 따뜻함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잠깐 얼굴만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커피숍, 사람 많은 곳, 그 정도면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비 때문에인지 그날따라 커피숍 안은 조용했고 어둑했습니다. 창밖으로 빗물이 흐르고 유리창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더군요.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 봐요? 그냥요. 형수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여서요. 그 말과 함께
그의 손이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제 손과 불과 몇 센티미터 거리, 닿지 않았는데도 그 손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쿵쿵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먼저 컵을 잡으려다 실수로 그의 손등에 손끝이 스쳤습니다. 정말 잠깐,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숨을 한번 고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기 직전에는 늘 스스로에게 변명을 먼저 하게 되더군요. 이번 한 번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는 문자로 말했습니다. 오늘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이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그땐 몰랐습니다. 우리는 번화가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를 것 같은 작은 골목 끝 불빛이 흐릿한 주차장 옆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자 카페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커튼이 내려오고 밖에서는 차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숨을 막히게 하더군요. 형수님,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오늘은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크게 한번 요동쳤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를 조금만 당기면 무릎이 닿을 거리. 그는 제 얼굴을 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입술, 목선, 그리고 다시 눈. 그 시선이 마치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형수님, 지금 제 눈 피하지 않으시네요. 그 말에 저는 그제야 제가 계속 그를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도 아니라 그냥 눈을 떼지 못해서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난번보다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분명하게 손바닥이 맞닿는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엄지로 손등을 아주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온몸이 반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쉰 넘은 몸이 아직도 이렇게 떨 수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또 서글펐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제 어깨와 닿았고 숨결이 너무 가까워 그의 호흡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형수님,
그가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이 흘러내린 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와도 될까요? 허락을 구하는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몸이 아주 조금, 정말 조금 그에게 기울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꽉 안은 것도 아니고 품에 가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망치지 못할 정도의 거리, 제 귀 옆에서 그의 숨이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남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숨, 이 체온, 이 떨림만이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제 이마에 아주 짧게, 정말 짧게 입을 맞췄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이제 되돌릴 수 없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도 이미 너무 많은 걸 나눠버렸다는 걸요. 그는 제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네. 후회하실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멈출게요.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옷자락을 아주 살짝 잡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래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끌어당기지도 않았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어질 때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 남편 옆에 누웠을 때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여자가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아내로서의 나는 어딘가에서 크게 금이 갔다는 것도 분명히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에 남아있던 그의 메시지 하나. 어제 일 잊지 않겠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사람은 비밀을 하나 품게 되면 세상이 두 겹으로 보이더군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아내, 평범한 중년의 하루. 하지만 속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과 죄책감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와 저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않으려고 서로 애썼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잘 지내세요. 형수님도요. 그 정도의 말만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하나에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이 아직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요즘 나랑 있으면 불편해 보이더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니긴. 눈을 잘 안 마주치잖아.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걸 들켜버리면 차라리 편해질까 싶기도 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대로 버틸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무심했나?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결국 모든 걸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너무 외로웠어. 당신 옆에 있는데도 혼자 있는 느낌이었어.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친구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잤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처음으로 결혼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뒤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붙잡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아요. 고마웠어요. 그 말 속에는 사랑도 미련도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은 후회도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금도 같은 집에 삽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조금 더 천천히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해보자. 그 손은, 그 사람의 손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50이 넘어도 60이 넘어도 사람은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 감정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디에 두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마음을 기대었고 그 선택의 무게를 지금도 안고 살아갑니다. 다행히 모든 걸 잃지는 않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운이 좋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외로우신 분들, 지금 흔들리고 계신 분들께 이 한마디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설렘은 순간이지만 남는 건 평생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선택 앞에서 한 번쯤 멈춰 서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